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17일 수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에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들 상대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경제하고 관련된 내용 좀 추려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물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총선 직후에 물가 급등세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쿠팡 멤버십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거는 다 아시죠? 근데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전부 다 5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리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 가격, 국내 치킨이 선두에 서서 치킨 가격 2만 원 시대에 열린 것도 아시죠? 사실은 그 전에 이 정부에서 하던 물가 정책은 기업들을 압박해서 물가를 잡고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어요. 선거 전엔 이게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선거 끝나면 이건 안 통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많이 오르니까 사실 마트에 보조금 줘서 가격을 잡아놓고 있었잖아요. 그 잡아놓은 가격 때문에 대파 870원 합리적이다 이 발언까지 나오게 된 건데, 선거 끝나고 예산 다 쓰면 이 물가는 그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계속 이 정책을 이어간다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물가 정책은 핵심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경기는 나쁘고 물가는 높으니까 경기 맞춰서 금리를 낮추자면 물가 오를까 봐 못 낮추고, 그리고 경기가 나쁘지만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높이면 그러면은 경기가 더 나빠질까 봐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 이대로 가겠다고 발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정 정책 얘기할게요.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고 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겠다. 이거든요. 자, 작년에 재정 지출 너무 많이 줄여서 내수 경기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악화시켰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계속 하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자산 형성 돕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 이것도 이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제 오늘 증시만 봐도 굉장히 빠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건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고,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고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출생 기본소득 지급, 그러니까 출생하는 그 가정에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수당의 공약을 포퓰리즘이고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맹비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 정부도 대선 때부터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현금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현금 지원은 좋은 정책이고 남이 하는 현금 지원은 포퓰리즘이라는 건지 이게 내로남불의 새로운 버전인지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사실 딴 거 다 제치더라도 국민연금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정부가 마련하지 않고 구체적인 숫자 없는 채로 작년 10월에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에요. 정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요.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얘기하셨는데 여기다 카르텔이라고 규정하고 적으로 규정해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고 개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전쟁조차도 지금 의사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은 좋은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유권자들이 못 알아줘서 서운하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유권자들은요. 총선에서 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정치 체제가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나라들은 내각 책임제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패배를 하면 그러면 정부 다시 구성합니다. 바로 정권이 바뀌어요. 총리가 바뀌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또는 소수 정당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정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정을 합니다. 야당의 손을 벌리고 같이 협조하자고 하고 정책 방향을 그 과정에서 연정 구성하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꿔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대통령제고 굉장히 경직돼 있어서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중간에 선거에서 뒤집어지더라도 정책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불법성이 인정돼야 탄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경직적인 제도라서 참 그렇게까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7년에 경제 성장률이 그 전에보다도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이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과정에서도 사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탄핵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그게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11월부터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10월에 막 시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때의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이 25%였습니다. 근데 미디어토마토에서 어제 16일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6%더라고요. 걱정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탄핵이 경제다 이런 구호가 나오지 않을지 너무 걱정이 돼서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은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시다 만난다고 하고 푸틴 만난다고 하더니 이제 시진핑도 만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 광포 외교가 어디까지 갈지 성공할 수 있을지 좀 다뤄보고요. 최승병 박사 돌아오십니다. 네, 돌아와서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워커노믹스에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충돌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깊이 있게 파헤쳐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가.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승민님 감사합니다. 재밌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무명님 또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외적 변수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몇 번 다뤘잖아요. 근데 몇 번 다뤘죠. 네, 푸틴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기시다하고 만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엔 또 중국에서 오가면서 시진핑하고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뭐 러브콜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 중국의 권력 3위에 있는 우리 전인대라고 부르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장이 직접 11일 날 평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3위 우리나라 뭐 국회의장 정도가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의장. 네, 무게로 본다면. 전인대의 상무위원장. 그래서 서열 3위 그러니까 이제 주석이 있고 부주석이 있고 이제 상무위원장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고위급이 간다라는 것 자체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물밑 정리가 좀 돼 있다. 물밑 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오러지 위원장이 가니까 그러면은 시진핑을 꼭 만나겠구나라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자오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했고
최룡해 그 상임위원장이 네네네. 이제 카운터파트거든요. 버선발로 이제 공항에 갔어요. 아. 영접하느라고.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그렇습니다. 의장인가요? 네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네. 네네네. 이 공산당 그쪽 보면 이름들이 너무 길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호칭을 비슷하네요. 얘기할 전인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최고인민회의 네. 약간 비슷한 명칭을 쓰고는 있네요. 그래서 그 둘이 거의 이제 카운터파트 외교적으로는 맞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공항에 가서 영접을 하고 11일 날 최룡해 위원장과 이 자 위원장이 회담을 하고 12일 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결국은 이제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궁금했는데 결국 이제 항상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니까 13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 상무위원장이 만나서 굉장히 뜻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직접 만났군요. 만났습니다. 그러면 북한 쪽에서도 굉장히 잘 영접을 해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이제 기다린 거죠. 중국 이번에 오시면 저희들이 따뜻하게 대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아마 어느 정도 메시지를 보냈겠죠. 네, 그래서 3일 일정이 뭐 특히 이제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와 중국 측 인사들 만났을 때 그 워딩들을 보면 이거는 뭐 외교적인 언어라기보다 민망한 수준이야라는 어떤 좀 그 찐득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형제, 뭐 피로 맺은, 뭐 친선 이런 식의.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로 중국에서 만날 때 이게 그들의 어떤 문화 같은데 이게 국가 대 국가의 대표라기보다 이제 당 대 당으로 만나는 그런 개념도 있고 과거에도 전쟁도 같이 했고 막 이러니까 뭔가 피로 맺어진 친선, 형제국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네.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북한 북한도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 무슨 저렇게까지 표현이야. 저 맨날 들으면서도 브로맨스 지금 분위기로 이제 20년째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워딩들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하나요? 이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두 나라 관계는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새롭고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조중 관계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위원장은 북한과 함께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겠다. 그리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건조한 워딩만 제가 일단 추려왔고요. 그 전에 뭐 서로 이제 친선, 우호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민망한 워딩들은 좀 찾아보시면 네, 한번 꼭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 보도에 따르면 그냥 워딩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깊은 포옹을 하고 손을 잡고 그런 게 다 외교에서는 다 그렇죠, 메시지죠. 네. 예전에 그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클린턴 시절에 그분은 브로치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다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패션과 브로치, 머리 스타일 뭐 모든 것들이 다 외교적으로는 메시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외교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남성 외교관들은 뭐 브로치 뭐 이런 거 좀 하기는 어려우니까 포옹을 한다던가 인사 방식을 좀 특이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번처럼 손을 잡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오러지 위원장의 손을 잡은 둘이 거예요. 손은 이제 혼자 잡을 수 없으니까 같이 잡았겠지요. 네, 같이 잡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워딩 하나하나가 중요할 텐데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두 나라 그 관계가 항상 좋지는 않지만 이런 모든 관계가 좋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뚫고 지금 조중 간에 이제 북한에서는 조중 관계라고 하죠. 조선이니까 조중 간의 관계들이 이어져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오 위원장의 워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이 실용적인 거는 니네들 필요한 게 뭐야?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호혜적인 협력은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단어들을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2020년 국경 폐쇄를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그동안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물자도 어렵고 뭐 아사하는 사람까지 생긴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북한 경제 상황은 뭐 늘 안 좋지만 더더욱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필요할 때 가서 당신들이 그 원하는 걸 다 줄게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며칠 전에 나온 기사 같은데 이 북중 그 우호 외교, 그러니까 다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둥에서 신의주로 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다리를 보면 북중 간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역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수십 대 트럭이 지금 신의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다고 그 위성 사진으로 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코로나 때는 거의 한산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트럭들이 뭐 최소한 10몇 대, 20대가 보였다고 하니까 그 안에 뭐 물건들이 많이 실려 있겠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진은 벌써 한두 달 전 사진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네.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줄게. 이런 얘기를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라는 단어로 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북중 관계가 냉랭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풀어보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이 뭐 등거리 외교의 어떤 그 70년 전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좋다 말다를 계속 반복했었죠. 중국과도 그렇고 러시아와도 그렇고. 그런데 중국과 조선 혹은 중국과 북한은 굉장히 애증 관계잖아요. 지금 네네. 사실은 증 쪽이 더 많긴 한데 어쨌든 애증 관계라서 관계가 쭉 유지돼 왔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소원해졌죠. 왜냐하면 역시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2019년에 서로 김정은이 이제 중국에 가고 시진핑이 평양에 갔던 그 외에는 5년 동안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었어요. 정상급 간의 회의는. 네네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봉쇄가 풀리고 작년 말 올해 초에 양국 간의 그 고위급 인사들이 좀 왕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이제 초석을 다지는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중국과는 뭐 본격적으로 언제 대화를 하지라고 했었는데 계속 늦춰지다가 이번에 이제 좌우로지 가면서 이제 뭔가 대화를 시작하는구나라는 신호를 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2019년에 북중 정상회담이 마지막으로 있었다면 지금 5년 동안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 시기 2년 빼고 생각하더라도 한 3년은 그냥 그렇죠. 없었던 셈인데 네. 그게 다시 벌어질지 그게 제일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게 항상 그 외교 관계라는 게 절대적인 관계도 있지만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어떤 거냐면 그 북중 양자 간의 관계가 어쨌든 다시 좀 개선된다라는 것도 포착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큰 의미는 푸틴이겠죠. 러시아와의 관계. 네. 이 봉쇄가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김정은이 어디로 날아갈까가 또 관심사였는데 저 혼자만 관심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요, 저도 관심이 네, 있었어요. 궁금했는데 작년 9월에 우주기지, 러시아 우주기지로 가서 푸틴을 맞아요. 만났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막 4시간씩 지각하는 푸틴 대통령이 30분이나 먼저 와서 김정은을 맞아. 영접하고 네네네.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회담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과학기술, 그게 사실은 이제 무기겠죠. 이걸 네. 다 주겠다고 푸틴이 회담도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해서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양자 간의 관계가 워낙 무럭무럭 잘하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선 기분 나쁘잖아요. 네네. 어쨌든 뭐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전략적으로 같이 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은 국가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그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그리고 하나라도 더 먼저 뭐 이런 게 아마 중국 입장에서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굳이 뭐 내키진 않아도 이제 일종의 약간의 경쟁 관계인 거죠. 네. 푸틴하고 그렇게 만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북한에서 무기를 많이 들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했다는 그런 얘기도 또 나왔죠.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면서 뭐 서로 탄약 주고받는. 지원했다. 그렇죠. 근데 중국하고는 그런 뭐랄까 그 긴밀한 협력이 그동안에 조금 빈 공간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코로나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사실은 무기 개발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양국 정상, 그러니까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할 정도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약간 좀 약간 소외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하는 차원에서 혹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중국도 손을 그러니까 내밀 그런 명분이나 이유, 뭐 환경이 조성된 거겠죠. 네. 근데 사실 원래 정상회담 하려면 그 전에 뭐랄까 빌드업을 계속 이렇게 그렇죠. 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딱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다 합의를 해내는 이렇게 그렇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어요. 중국하고 지금 북한이. 좌우위원장이 갔다라는 거는 다음에 만날 사람은 뭐 리창보 부총리가 아니라 시진핑이 될 가능성이 높지 그 않을까라는 다음이 생각이. 바로 네. 서열 3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1위로 가는. 그래서 올해 이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시진핑과 푸틴이 만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네. 만난다고 밝혔죠. 뭐 네. 올해 안에라고 하는데 벌써 얘기를 한 거 보면 상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서도 북한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뭐 대만 얘기 다 하겠지만 북한 얘기를 할 테고. 그러니까 가는 길에 평양도 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는데 왜냐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아마 이쪽을 오지 않을까, 이 동남아를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북아를 중국과 뭐 평양에 같이 갈 수도 있을 테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은 뭐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또 빨리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간 이게 싫지만 계속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네요. 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상반기 내에 후다닥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발표 시기를 보니까 상반기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또 정세라는 게 어떤지 몰라서. 네. 그렇군요. 근데 그 김정은이 최근에 기시다도 만나는 걸 계속 김여정하고 이게 이런 뭐 옥신각신하기도 하지만 계속 만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몸값이 굉장히 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 신냉전 구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 신냉전 아니다 각자 도생이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체적인 국제사회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북한은 자기 몸값을 올리는 데는 어쨌든 성공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과 만났고 지금 4.5위원장에 가서 다음 수준은 시진핑과 만나는 것이고 기시다는 자신의 기시다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납북 문제 해결을 해야지만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김여정이나 최선희가 나와서 뭐 일본과 다시는 또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뭐 CNN인가 어디 외신과 인터뷰에서 여전히 그 공간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가능성을. 그래서 지금 구도만 보면은 일본이 더 대화하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네요. 김정은이 허브가 돼서 어떻게든 보면 이렇게 동북아 쪽에 뭔가 정세가 상황이 어쩌다가 김정은이 가운데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하죠.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이게 정말 걱정인 것 같네요. 정말 안 보입니다. 외교라는 게 뭔가 레버리지가 있고 자기 목소리가 있고 자기 뜻이 있을 때만 이 소위 말하는 존재감이 있는데 패싱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주변에. 그래서 워싱턴과 대화하면 대한민국을 따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2년 동안 실제 보여줬고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에 한국은 외교는 처참하죠, 지금. 네. 걱정이네요. 지금 정세도 불안한데 어쨌든 뭐 말씀하시니까 또 미국이 궁금해지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역시 11일이었군요. 현지 시간으로. 네네. 기시다와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 3자 정상회담은 제가 알기로 최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네네. 필리핀이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한미일은 뭐 캠프 데이비드 뭐 여러 가지를 봤지만 필리핀까지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좀 이정표가 될 만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이벤트였고. 그래서 필리핀과 함께, 그러니까 3자가 함께 합동 훈련은 기본인 것이고 합동 순찰까지 한다는 거예요. 남중국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과 동중국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필리핀은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뭐 전쟁이 벌어졌다 뜻은 아니지만 실제 충돌이 있었죠. 어선과 함정 간에. 그래서 3국이 제가 읽은 어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의 배에 탄다는 거예요. 3국이 같이. 그래서 같이? 순찰을 한다는 거예요. 군대가 같이. 네. 그러니까 합동 훈련은 따로 있는 거고 배를 같이 탄다. 남중국해 쪽에 계속 순찰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경찰의 신분이 될지 군인의 신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섞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순찰을 같은 배에 타고 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런 지금 플랜까지 세우고 있다는 게 이번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사훈련 플러스 같이 순찰까지 하겠다. 그래서 남중국해의 어떤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이 한 몸이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세 나라가 만나서 뭔가를 도모하고 이런 거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미국이 다자주의에 많이 동의하면서 WTO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씩 만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우리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미니멀리즘. 예,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이제 간소화하고 뭐 이런 건데 미니레터럴리즘이라고 해서 미니 다자주의로 간다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미니레터럴리즘. 그러니까 원래 외교에서 다자주의라는 거는 네네. 양자 간에 대화할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뭐 EU나 WTO처럼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다자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그거 멀티레터럴리즘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멀티죠. 그거를 줄여서 미니레터럴. 그러니까 몇 좋은 나라만. 거예요.
네. 몇 나라만 모여서? 기존에는 양자 혹은 뭐 잘해봤자 한미일처럼 삼자 혹은 네. 이제 UN 다자잖아요. 네네. UN이나 뭐 WTO 네. 다자 이런 건데 이제 미니라는 앞에 단어를 붙여서 그런데 제가 이 단어가 언제 나왔는지 봤더니 그 포린 팔라시에 따르면 본인들 이 기사에 2009년에 처음 이 단어를 우리가 썼다 뭐 이렇게 기사에 네네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면 기존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자유주의, 국제주의 어떤 성향으로 쭉 가서 유엔을 통해서 다자주의를 통해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겠다인데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경찰국가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군사적으로도 네네네네.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미니멀하게 지역별로 뭐 두세 명 뭐 너댓 개 국가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중첩되더라도 그쪽 안보 협의체를 지역별로 만들어서 거기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손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엔 가서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필요하면 한미일, 여기 필요하면 미일, 뭐 필리핀 이렇게. 그래서 왜 오커스 뭐 들어보실 테고, 쿼드 들어보실 테고. 오커스, 쿼드. 네. 네. 이게 다 안보 협력체, 뭐 안보 뭐 캐주얼한 대화체라고 그렇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무슨 단체가 저렇게 많아? 그러니까 4개, 5개 나라가 모인 것도 있고 네. IPEF도 뭐 한 15개 나라 뭐 그렇죠. 이렇게 모여 있고. 그리고 성격도 비슷한 것 같고 참여하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오커스도 만들고 쿼드도 만들고 복잡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겹치고 중첩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뭐 경제 문제든 군사 문제든 그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지금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고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네. 트럼프는 뭐 파리 협정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다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그 동맹도 귀찮아하고. 네. 그래서 묘하게 바이든의 이 외교 정책이 사실은 트럼프가 지향하는 바랑도 겹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 외교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제가 본 자료에서는 비스포크 전략이라고도 그러는데 비스포크 네네네. 삼성에서 냉장고 광고할 때 냉장고 개인 맞춤형 냉장고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에 딱 포커스해서 예를 들면 남중국해는 일본, 필리핀, 미국 이렇게 네. 남중국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네, 그리고 네. 뭐 어디 딴 데 가서는 쿼드. 네. 또 이쪽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건 IPEF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같은 개념이에요. 한다는 거. 같은 개념. 네, 맞춤형 전략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미니 다자주의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맞게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미국의 어떤 절대 권력이 아무래도 좀 그 쇠퇴하고 있구나를 네네네.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고 이전 이제 45년 전쟁 끝난 이후 유엔이든 뭐든 이제 거대한 다자 국제 외교 기관들 기구들이 그 역할을 확실히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 이제 유엔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지금 뭐 해서 우크라이나 이후에 뭐 어떤 것도 합의를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손쉬운 방법을 그 조금 더 핸디한 방법을 미국에선 찾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간 거죠.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우리가 뭔가 친구를 사귈 때 그냥 학급 전체가 다 몰려서 노는 그런 반에서는 네. 친구 사귀기 쉬워요. 그냥 다 같이 축구하고 다 같이 네. 농구하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3명, 5명 그룹을 지어가지고 조금씩 모여서 놀면은 내가 지금 어디 끼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헷갈릴 때가 또 헷갈리면서 있고.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여기서 능력이 그렇죠. 대인관계 능력이 딱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이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외교 능력을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사라진 우리나라 외교 능력을 어디서부터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게 어디 속하느냐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게 조정하는 게 다 외교 능력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약간 난망하죠. 네.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미국한테 붙으면 미국이 알아서 전선을 넓게 쳐줘서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부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는 이제 냉전 시기이기 네네네. 때문에 몇십 년 전인데 그래서 안 맞는 대책이 나오는 거죠. 진단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네.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 김정은의 광폭 외교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의 미니 이 다자주의, 네. 미니 다자주의까지 살펴봤는데요. 역시 외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깊이 있게 공부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제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새로 채널도 개설하셨다면서요. 유튜브 채널. 이승원의 지식의 전당이라고요. 네, 지식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와서 네. 좋아라 네. 눌러주세요. 네네네. 네, 거기서도 고맙습니다. 대안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하고도 잘
같이 시너지를 일으켜 보시죠. 여기 나온 얘기가 거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승환 시사평론가하고 같이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광포 외교 그리고 미국의 미니다자주의 다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박사하고 돌아와서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워코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 모셔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2주 동안 자리 비우셨는데요. 출장 갔다 오셨는데 네네. 그 사이에 지금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사이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요. 자리만 비우시면 이렇게 중동에서 이제 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사실 총선 때문에 좀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국내 네. 정치 많이 다뤘고 국내 경제 많이 다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지금 직접 군사 충돌 그거는 거의 안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벌어지고요. 웬만해서 안 하는 일인데 네. 이번에 그런 큰 일이 두 차례나 벌어졌네요. 그래서 뭐 최 박사님 가신 사이에 환율도 엄청 올라가지고요. 네. 조금 늦게 가셨으면 많이 손해 보실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그 사이에 어제였죠? 어제 장중 1,400원 살짝 넘어설 맞아요. 정도까지. 네네네. 제가 출장 가기 전에는 1,300원대에도 초반에서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 1,40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일단 좀 짚어보죠. 오늘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충돌한 문제 좀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네. 그 말씀하실 때는 이란이 이스라엘 직접 공격하고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란이 공습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공격한 게 또 발단이 됐고 그런 상황이죠. 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벌써 2주일이 지났네요. 이제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직접 이란을 때린 것은 아니고 시리아 다마스커스 수도죠. 거기에 있는 이 한 건물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곳이 다마스커스의 이란 외교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요. 특이하게도 여기는 대사관이 있고 그 옆에 영사관이 또 붙어 있고 이번에 때린 거는 그 영사관에 있는 또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단순한 그냥 외교 민간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장하기로는 여기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이 안전 가옥이다. 그래서 폭격을 여기를 했는데 이 혁명 수비대의 굉장한 고위 인사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폭사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15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혁명수비대 장군이 2명이나 죽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란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혁명수비대를 이용을 해서 이 중동 곳곳에 있는 친이란 무장 세력들,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맞아요. 뭐 이제 이 후티 반군 이런 세력들을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시리아 내전에 이란이 개입한 이래 이곳을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하고 사실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헤즈볼라까지 다 통제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갖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던 이 장군들이 누구냐면은 저희가 왜 이란 이 혁명수비대 하부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정규전을 총괄하는 이 조직으로 쿠드스군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레이마니 장군도 네. 쿠드스군 출신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미국이 폭사시킨 그 솔레이마니 장군
그리고 또 지난번 올 초 테러의 빌미가 됐던 그 솔레이마니 장군이 바로 이 쿠드스군 사령관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추모 행사 때 맞습니다. 폭탄 테러가 네네네. 일어났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거는 또 IS가 저지른 그 사건이었는데 그 쿠드스군의 이 지부가 여기 또 이 레바논 군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레바논 군단 사령관이 이번에 사망을 했습니다. 무함마드 레자 자이디 준장이라고 하는 이 레바논 군단 사령관과 또 그 부사령관 라이미 준장이 죽었고 이 장성 2명을 비롯해서 그 외에 5명의 혁명수비대 장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또 굉장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것 자체는 그건 전쟁 행위는 아니에요? 국제법 위반하는 그런 행위는 아닌가요? 네, 이것도 뭐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국제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실 뭐 그 국제 조약이 뭐 물론 이 허점이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국가 대 국가로서 자국 내에 있는 외교 공간은 보호해야 되는 그런 거는 이 조약의 규정이 딱 돼 있는데 이거는 제3국 시리아에 있는 공간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다만 뭐 이게 관습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외교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이 존중해야 되는 시설로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단순한 민간 외교 시설이 아니다. 이거는 부속 건물이고 이거는 이란 혁명수비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이 혁명수비대의 이 안전가옥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당한 공격이다. 특히나 지금 계속 헤즈볼라가 이란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자위권 발동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거 좀 모호한 위치에 있네요, 정말.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 폭격이 결코 정당화될 수 있는 수는 아닌 것 같고요. 상당한 그래도 무리수를 둔 거죠. 네타냐후가 정말 이번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은 너는 너무 심한 걸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짓을 저지르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분석해 주실 때 이거는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분석하시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너무 강경하게 나가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어떤 동기가 작용한 거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하마스 전쟁 얘기하면서 네타냐후는 지금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하마스 쪽이 거의 생각보다 하마스가 지금 저항을 못하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에 지금 종전 압력이 계속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네타냐후는 이 정도 갖고는 뭐 국내에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전쟁을 이어나갈 수가 필요했는데 마침 헤즈볼라가 자꾸 이제 건드리는 걸 빌미 삼아서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이란을 건드려 보자, 볼집을 한번 쑤셔 보자라는 그런 좀 돌발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벌집을 쑤셨는데 벌이 들고 일어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쑤셨는데 또 이란도 굉장히 위신을 중시하는 나라여서 그리고 특히 장성이 2명이나 죽었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것도 화끈하게 보복을 했다가는 이건 이스라엘의 수에 말려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이러면은 이란이 발끈해서 이란이 막 세게 맞받아치면은 그걸 핑계로 해서 거 봐라 저 테러리스트 본색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란 대 이스라엘의 정면 충돌 국면으로 가면은 이 주변에 아무래도 자유진영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조금 더 덜 미운 이스라엘 쪽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이런 상황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할까 고심고심하면서 그래도 우리 보복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천명하다가 지난 며칠 전인 4월 13일에 이 대규모 드론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섞은 공격을 퍼부었던 것이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먼저 드론은 아무래도 느리기 때문에 한 170여 대 보내갖고 먼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흔들어 놓고 그 다음 속도가 느린 순항미사일이 들어가서 또 공격을 시도하고 가장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이
마지막으로 거의 동시에 이제 한꺼번에 때림으로써 그 중에 일부가 적에게 타격을 주길 기도하는 이런 좀 입체적인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 이란에 대해서 우리 특집으로 여러 차례 다뤘잖아요. 네, 그중에 혁명수비대 다룰 때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저는 테러 단체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군과 미사일 전력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뭐 중동 지역에서 거의 뭐 최강급의 이런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죠. 뭐 일반적인 항공기 전력은 사우디나 그런 쪽이 이스라엘이 더 강하다고 하지만은 그에 대한 비대칭 대응 수단으로서 이 이란은 굉장히 이런 드론이나 이런 미사일 전력에 공을 들여왔고요. 이번에 그 막강한 전력의 일부를 갖다가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투입한 드론이 우리가 그 자폭 드론, 이 샤헤드 136 기종으로 지금 대부분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앞에 실을 수 있는 폭탄이 한 50kg 정도 되고, 이게 2,500km 정도를 날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뭐 이렇게 비싸지 않아갖고, 한 10만 불, 20만 불 정도밖에 안 해갖고, 지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샤헤드 136. 네, 그러니까 자폭 드론이고 네, 자폭 한 10만 불, 20만 불에 한 1억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1억, 2억 원, 우리 원화로 따지면. 네, 그 정도 돈인 10만 불, 10만 불이면 그 정도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 정도 가격에 저렴한데 비교적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지금 러시아가 이걸 라이센스 생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방공망을 교환할 때 이 샤헤드 136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헤드 136은 이란제. 네, 이란제인데. 이란 국산 무기. 네. 근데 이게 써보니까 괜찮아서 러시아가 지금 라이센스 생산을 해서 이 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략 한 170대 정도를 미리 날려 보냈는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드론은 아무래도 이게 프로펠러로 날아가는 거여 갖고 속도가 느려요. 최고 속도가 한 180에서 한 20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하고는 다르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란과 우크라이나는 이 국경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이란 국경 끝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저 시리아도 있고, 네, 이라크도 있고, 그렇죠. 요르단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아가려면은 이 드론이 날아가는데 5시간, 6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삘삘삘삘삘 날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이 중간에 레이더 기지에서 이걸 포착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으로 무슨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그러면서 이제 여러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전투기들이 떠갖고 이걸 요격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에 그 사이에 순항 미사일과 이 탄도 미사일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이 큰 효과를 본 건 아닙니다. 탄도 미사일도 역시 아주 많이 발사한 건 아니어서 한 110에서 120발 정도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 미사일들에 막혀서 이게 주로 이번 미사일 공격에서 노린 곳들은 이 이스라엘의 공군 기지였습니다. 뭐 민간 시설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쓴 것인데 이번에 이 다마스쿠스의 공관을 때린 그것이 이스라엘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때린 거거든요. 이들이 발진한 기지가 이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이 공군 기지들, 네바팀 공군 기지 같은 곳들이었는데 이곳을 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네들이 해준 만큼 갚아주려는 것이다라는 의도를 확실하게 보인 거죠. 그런데 뭐 이 쏜 한 1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 중에서 이 비슷하게라도 맞은 건 9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요격을 당했어요. 9발만 빼곤 다 요격을 당한 거고요.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드론이 날아가고 순항 미사일이 가고 탄도 미사일이 또 가잖아요. 드론은 이제 뭔가 교란시키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도 좀 다른 기능이 있나요? 순항 미사일은 아무래도 훨씬 더 빠르게 이건 뭐 제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얘네들은 조금 더 저공으로 이제 쫙 날아갔고 타격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시간차를 좀 포착하고 대응할 시간을 덜 주는 무기라는 것이죠. 순항 미사일은 그래도 5시간까지는 안 걸리고 뭐 길어야 뭐 1시간, 2시간 정도 여유밖에 없고 탄도 미사일은 또한 여유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적에게 기습적으로 공격하기는 쉽죠.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도 이 따져 보면은 대략 한 97%, 뭐 이스라엘 쪽은 99%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97% 가까이가 지금 요격이 된 상태였고요. 그러면 실패한 공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이게 뭐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거 봐라, 이게 이란의 이 미사일 전력의 호상이다. 이란이 그렇게 미사일 전력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뭐 우리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까보니까 여러 가지 호상이 많듯이 이란도 사실 이런 식으로 허점이 많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다른 견해들이 굉장히 지금 또 지배적입니다. 다른 견해는 이게 이란의 의도적으로 힘을 뺀 공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 일부러 실패했다고요? 네. 말하자면? 네, 거의 그런 식입니다. 이게 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사실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되게 허점이 많은 공격입니다. 사실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습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습이 아닙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공격하기 며칠 전부터 이란은 계속해서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요. 당연히 이스라엘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얘기까지 이미 주변 국가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주변 중동 국가들이나 심지어 뭐 EU 쪽에도 이 우리가 72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때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여러 증언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스라엘에 안 흘러 들어갔겠습니까? 뭐 직접 얘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스라엘은 비상 걸고 대기하고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느린 자폭 드론이 먼저 떴다고 했죠. 근데 5시간, 6시간 걸리는 동안 당연히 먼저 비상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미 뭐 비상 다 걸린 상태에서 오기만을 딱 기다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 자폭 드론은 한 170기 정도 발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미국이 반수 정도를 요격해 줬어요. 이게 주로 거쳐서 오는 쪽이 시리아 쪽을 거쳐오거나 네네. 요르단 쪽을 거쳐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라크, 요르단. 네. 근데 요르단에는 미군 기지가 있어요. 미군 기지들이 지난번에도 보셨다시피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미리 떠갖고 한 80기 정도를 미리 요격을 해줬습니다. 뭐가 요격을 하는 건가요, 그때? 이 자폭 드론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네. 전투기가 떠서 공대공 미사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무인 드론이 날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탄 파일럿이 탄 전투기가 나가서 공대공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지대공 한다. 미사일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사일들이 이미 깔려 있다가 상당수 잡고 그다음 반 정도 이스라엘 영공으로 날아온 건 또 이스라엘의 방공 미사일로 또 요격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미 뭐 그 사이에 또 수많은 이라크가 아이언돔을 비롯해서 또 수많은 이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미국이 이런 요격 미사일 정보를 대체로 공유를 안 하는데 이스라엘이랑은 공동 개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츠-3 미사일이라고 또 고고도 방공 미사일을 이미 많이 배치돼 있고 요 켈라다비드라고 이게 다윗의 돌팔매 그거죠. 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이 켈라다비드 미사일도 배치돼 있고 막 해갖고 이런 것들이 떠서 약 100기 정도 되는 이 탄도미사일을 무난히 요격을 했고요. 일부가 그걸 뚫은 한 지금 외신 보도는 9대 미국 쪽 밝힌 바에 따르면은 9기 정도가 뚫긴 했는데 미사일 9기가 네, 탄도미사일 9기 정도가 이 비행장 부근에 맞기는 했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비행장을 갖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죠. 이미 비행기들은 다 그냥 탄탄한 경납고에 피신시켜 놓고 위험한 것들은 다 치워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피해를 못 줬다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 자체가 그냥 경고만 하기 위해서 약간 실패를 예정한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9발은 정확하게 보복을 하고 싶은 곳에 떨어뜨리는 데는 성공했잖아요. 그거에 네.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박현도 교수가 하는 방송을 제가 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뚫고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다. 확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번에 하마스 하시는데. 공격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 진짜 이 공격을 전면전으로 끌고 가고 싶었으면은 100발이 아니라 한 몇백 발, 한 300발, 400발 이렇게 쐈을 겁니다. 그렇게 쏘면은 훨씬 더 많은 수가 뚫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최근에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그냥 단순히 쏘고서 그냥 멍텅구리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위성으로부터 정교한 유도 제어를 받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요격 미사일이 없으면은 꽤 많은 수가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쏜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가장 이란의 최첨단 미사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조금 구형들을 썼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은 이란은 이번에 이스라엘을 크게
뭔가 타격할 의도는 분명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 종류는 잘 알려져 네.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지금 알려져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최첨단이라고 불리고 이제 공개했던 것들은 물론 수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스라엘과 미국이 요격할 만큼만 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개수를 봤을 때 네. 그게 한 100몇 발 정도는 요격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요격할 수 있죠. 그런 이 정도로 이제 공격을 했다는 것은 네. 이란 입장에서도 이란이 되게 확전을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네네.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보복은 했다라는 이제 또 쇼업은 하기 위해서 체면치레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위로 이제 힘을 빼고 공격을 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저는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에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게 기억이 나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걸 아이언돔으로 커버하기에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거죠. 그리고 그때는 1000발인가 썼죠. 그때는 뭐 거의 5,000발 가까이 쏘았는데 네네네. 물론 뭐 하마스 미사일은 굉장히 조잡한 거여 갖고 네. 그냥 파이프 용접하고 거기다 대충 뭐 채워 넣어서 만든 거여 갖고 네. 뭐 그거는 이란이 쏘는 미사일에 비할 바 못 되고요. 네네네. 어쨌건 그것도 그렇게 많은 수를 쏘면은 아이언돔이 한꺼번에 커버하기 힘든데 이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수를 썼다는 거. 그만큼 뭐 막아봐라. 우리 체면치레 하겠다. 이렇게 내세운 거였죠, 사실. 그래서 이번엔 아이언돔이 작동을 한 거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잘 작동은 했죠. 뭐 이스라엘이 몇백 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발은 충분히 감당하는 수준이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도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인이라고 보면 일단 이스라엘도 그걸 읽었겠네요. 그러면은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확전은 일단 하지 않고 조금 긴장만 고조시킨 상태로 있는 상태? 네, 어떻게 보면 되지 않을까? 네타냐후의 수가 안 먹힌 거죠. 사실 네타냐후는 이번 공격이 딱 이제 전개되니까 당연히 우리도 강력한 보복에 나설 것처럼 막 메시지를 했는데 이번엔 바이든이 나서갖고 뜯어 말렸죠. 즉시 바이든이랑 직접 연락을 해갖고 우리가 비난은 하지만 너네 편은 들겠지만은 이거 요격도 많이 해줬잖냐. 하지만 더 이상의 이란 직접 공격은 안 된다라고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도 이제 명분이 없는 겁니다. 뭐 이게 맞아갖고 이란 미사일을 맞아서 민간인이 많이 죽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군이 큰 피해를 입었으면은 보복의 명분이 설 텐데 이번에 사망자가 안 나왔어요. 오히려 애꿎은 그 요격한 파편에 맞아갖고 유목민 베두인족 7살짜리 여자애가 그 파편에 맞아갖고 중상 입은 거 정도밖에 안 돼갖고. 그건 참 불행하네요. 네. 베두인족은 그 시리아에 있는 부족인가요? 이스라엘 쪽도 있죠. 이스라엘 어쨌건 이 쪽. 네. 중간에 사막지대에 있는데 하늘에서 뻥뻥뻥 터지는데 애꿎게 그 파편에 맞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면 대응을 하기에는 이 당한 게 없는데 보복하는 게 좀 애매하거든요. 항상 국제사회의 원칙은 당한 만큼 보복하는 건 인정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근데 네네네.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걸 기를 쓰고 말리려고 하죠. 지금 EU나 미국이나 너네 크게 안 당했는데 뭘 지금 더 보복을 하겠다고 그러냐. 계속 이게 나서니까 네타냐후도 칼을 빼지도 못하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보복은 하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주 저기 고통스럽게는 보복을 해주겠다. 지금 계속 일단은 말로 지금 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 수위 조절하는 게 굉장히 고심일 겁니다. 그렇군요. 또 저는 경제적 문제도 좀 생각이 나는데 전에 왜 우리 이스라엘 아이언돔하고 하마스의 로켓 이야기할 때 돈을 비교해 보면서 이거를 하마스 로켓이나 미사일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전력을 막았다가는 돈 때문에 이거 감당을 못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요격하는데 돈 많이 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미사일이 비대칭 요소가 확실히 있는 것이 쏘는 미사일은 굉장히 저가여도 이걸 어디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 우리가 날릴 수밖에 없는데 요격 미사일은 그 빠른 미사일을 딱 송곳처럼 우리가 찔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정밀 유도 미사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격 미사일들은 가격이 이 공격 미사일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이번에 많이 썼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해츠-3 이건 이스라엘제고 그리고 이번에는 지중해에 떠 있는 이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들에서도 SM-3 같은 요격 미사일을 많이 쏴줬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해츠-3나 SM-3 같은 고고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기당 250만 달러씩 합니다. 250만 250만 달러면 35억 원. 35억 원이네요. 네, 뭐 그 정도 하죠. 이 정도 하고 아까 얘기한 거 조금 더 낮게 방어하는 켈라다비드 같은 경우도 한 100만 달러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15억, 14억? 네, 이렇게. 근데 이거 반면에 이란이 쏘는 탄도미사일은 보통 뭐 가격이 뭐 수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 하니까 최소 요격에 2배에서 3배 이상의 비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날리는 거에 비해서. 10억짜리 탄도미사일 한 대 요격하려면 30억, 20억, 30억짜리 요격 미사일을 하나 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드론도 뭐 아까 1억짜리 날리면은 그거 요격하는 미사일은 그나마 좀 싸지만 그것도 몇 억씩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에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몇 배 쓸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그게 한꺼번에 200기가 넘게 날아왔으니까 미사일을 좀 많이 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번에 쏜 미사일 가격을 갖다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걸 평가를 해보니까 대략 한 10억에서 13억 달러어치 쏜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4조 원에서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최대 2조 원이 이번에 들었다. 네, 미사일 이거 요격하는데 막는데. 2조 원씩 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국방 예산이 1년 국방 예산의 거의 한 10%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에요. 1년 국방 예산이 한 20조 원 되나 보죠? 네, 그 정도 되는데 거의 10%를 갖다가 한 번 이 방어하는 데 썼으니 이런 공격이 지속이 되면은 금방 국방 예산 바닥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스라엘 인구가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인구도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네. 그리고 뭐 이스라엘 군대 유지하는데 딴 쪽에도 지상군에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요격 미사일에 펑펑 쓸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전은 뭐 이스라엘도 이 맘대로 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이란도 맘 먹고 탄도미사일 다 쏘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 요격하는데 금방 이스라엘 바닥나고 그럼 미국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스라엘 누가 도와줘야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포탄 미국 돈으로 사고 있듯이 미국이 이스라엘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지원하느라 또 미국 국방비 거덜나는 상황 벌어지면은 바이든 입장에선 진짜 이거 확전을 암담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지스함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 이지스함은 항상 거기 전개에 있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 전개를 한다면 그것도 또 엄청난 그 자원이 들지 않아요? 이 지중해와 중동 쪽에 사실 뭐 기본적으로 함대가 깔려 있는데 앞서서 이번에 4월 1일 날 사태 나고 이 이란이 보복을 천명하면서 즉시 이지스함들이 이스라엘 가까이 이미 이동을 했죠. 그래서 미국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또 프랑스와 영국 쪽에서도 이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나토 국가들까지 다 합세를 해서 이번에 요격에 나선 거죠. 그렇군요. 하여간 네타냐후 입장에선 저는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되는데 이렇게 막 뭐 영사관 폭격하고 일을 저질러 놓고 이란이 공격하면 강력하게 대응해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긴장 고조됐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면 서방이 도와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요? 뭐 돈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론상 아무래도 이란과 정면 상대를 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쪽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국제사회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래도 쟤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좀 끌어올려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국내 여론이 내가 이게 지금 사태 몸이 나려는 게 아니라 이란이 저렇게 도발하니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본인이 그러면서 어떤 좀 이 본인의 공적을 좀 더 내세우고 굉장히 지금 네타냐후의 안 좋은 국내 여론을 어떻게든 좀 반전시키려는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극우 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극우파하고.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극우파는 이스라엘 극우파들은 계속해서 이 모든 배후에는 지금 이란이 있다. 이란을 어떻게든 지금 손봐야 된다는 압력이 굉장히 강한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연정 유지하려면은 그쪽도 계속 껴안아야 되니까 그쪽 달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든 게 국내 정치는 참 슬픈데 이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근데 또
지금 간신히 트럼프 따라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동에서 전쟁 나면 이거 다시 떨어질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이승현 평론가님이랑 또 네. 바이든이 우세하다는 쪽으로 네네네. 아침 또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네네.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네. 실제로 바이든이 최근에 탄력을 받아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 정도면 해볼 만해라고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 이스라엘 쪽 확전으로 인해서 다시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그동안 조금 그래도 이 정도면 관리 좀 하네 싶던 이 친중동 여론들이랑 또 젊은 층에서 이게 뭐냐 이런 상황이 되도록 계속 이스라엘 지지하고 있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 이 박빙의 승부가 다시 좀 암담해지는 이런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일 걱정되는 건 경제인데요. 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이게 최승명 박사님은 국내 유일의 전쟁과 경제를 같이 아는 물리학 박사이신데 앞으로 이거 확전되면서 그 환율이 오르고 유가 불안한 상태가 좀 이어질까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안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당장 확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란이나 다들 굉장한 자제력을 발휘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양국이 전면전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엄포만 놓고 서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적대적 공생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장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는 선에서 이 사태가 역시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일단 국제시장도 그런 분위기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이번에 폭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유가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다만 국내 환율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 중동 사태 문제보다도 요즘 여전히 미국의 경기가 식지 않았다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그런 맞아요. 것들이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계속 얘기하지만은 쉽게 잦아들 이슈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네타냐후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트럼프 당선될 때까지 가보자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속셈이. 통하는 거예요? 네, 계속 트럼프랑 좀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핑계거리 만들면서 질질 끌면서 트럼프 대선 당선될 때까지 한번 좀 이걸 끌고 가 보자라는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러다 보면은 이런 긴장 국면이 적어도 올해 말, 그래도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렇게 사태가 길어지면은 의도치 않은 돌발 상황이 분명 벌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보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복을 직접 하긴 어려우니까 분명히 아마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런 쪽에 있는 다른 프록시들을 때릴 거예요. 좀 더 이번엔 세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서로 힘 조절하고 때린다고 하는데 가끔은 힘 조절하다가 실패해갖고 진짜 폭 때리는 수가 벌어지고 그럼 진짜 큰 싸움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 국제사회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중동과 우크라이나 또 이제 이게 언제 대만으로 옮겨 붙을지 모르죠. 이런 화약고를 상당 기간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공격한 미사일이 이란 본토에서도 쐈지만 그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예멘이나 이런 데서도 날아온 거예요? 거기서도 미사일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헤즈볼라도 같이 날렸고 후티 반군도 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쪽에서도 날아오고 동쪽에서도 날아오고 막 그랬겠네요. 네, 남쪽에서도 날아오고. 여러 곳에서 했는데 네,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금 중동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란은 직접 공격은 아니더라도 수많은 촉수를 뻗어갖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자기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란도 지금 내부 불만이 상당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내부 분열을 어떻게든 이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바깥에서 불을 지르려고 하고 있고 이걸 또 지금 지켜보는 상대들이 있죠. 빈살만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고 튀르키예도 지금 에르도안이나 이런 쪽에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야,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화끈하게 어느 쪽 말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어떤 팩을 갖고 이제 그 다음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 이렇게 불안하면은 사우디 빈살만의 경제 살리고 이 자립하는 계획 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단순히 그 두 양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주변의 중동의 열강들이 어떻게 또 여기에
맞춰서 그 다음 수를 노리느냐에 따라서 진짜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특히 국제 경제까지 이 경랑에 휘말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조적 변화가 없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워커노믹스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의 여파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 맘먹고 아주 강하게 공격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잘 막았는데 돈이 2조 원이나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양쪽 다 아주 강한 확전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이제 핵심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계속될 거니까 좀 지켜보자. 그래도 다행히 유가는 좀 안정되고 있으니까 조금 안심하면서 추후에 어떻게 확대되는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30분에 라이브 진행합니다. 내일도 12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